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1일입니다. 해축팬 일부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이키는 유튜브와 네이버 치즈직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또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좀 화요일날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저희가 월요일날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좀 크루들 이슈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네. 저희가 유니폼을 입었다시피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네. 또 A매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 화요일날 하고 녹음 진행한 다음에 바로 축구 중계까지, 저희 국가대표 경기 중계까지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시부터 밤 10시까지 네. 충무이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중계까지 하니까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조그만 안내를 라이브 시청자분들을 위해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라이브 녹음은 이제 진행을 하고 8시 전까지, 그리고 한번 방송을 껐다가 네. 다시 이제 축구 라이브 중계 방송도 새로 틀 거예요. 그래서 방송 꺼졌다고 또 나가시지 마시고 한번 새로 고침하면 금방 또 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팅만 좀 금방 바꾸고 또 새로 방송을 틀 거니까 중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프닝 토크 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원래 월요일날 진행할 예정이라 네. 약간 국가대표 경기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또 화요일이라 오늘 네. 바로 또 그렇죠. 네, 할 얘기가 뭐 있다 많기 네. 때문에 네. 굳이 이제 네, 그래서 그래서- 살 필요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국대 얘기는 좀 저희가 경기 전 후로 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네. 그래서 준비한 저희가 오프닝 토크 맨유 감독 얘기입니다. 이게 맨- 지금 말이 예. 많습니다. 사실 다른 팀들은 뭐 말이 많은 다른 팀들은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다 거의 됐거든요. 뭐 네. 바이에른 뮌헨도 얘기가 많았지만 정리가 됐고, 네. 첼시도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정리가 됐고 네. 했는데 아직 맨유만큼은 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테나 감독의 거치부터 사실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뭐 네. 물론 뭐 이제 거의 경질 확정이다라는 네. 소식이 이 지배적이긴 FA컵 합니다. 결승 전에 나오면서 이제 그게 경설처럼 받아들여지고는 있는데, 네. 근데- 우승을 하면서 좀 상황이 네. 좀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경질을 한다는 것도 확실치도 않고, 음. 그렇다고 유임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감독 거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또 맨유가 또 면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또 예.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만나고 있는데 또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투엘. 네, 일단 투엘이 되게 뭐 제일 유망한 감독 네. 후보로 이름은 많이 나왔었죠. 투엘을 만났는데 이네오스 측에서. 그런데 협상이 결렬됐다. 음. 그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투엘이 안 간다. 안 간다. 그 안식년을 원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어떤 쪽에서는 그게 투엘의 언플이다.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돼서 투엘이 깐 것처럼 보이게 약간 로마노를 활용해서 언플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되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엘 얘기부터 해보면은, 투엘의 이름은 여러 언론에서 이름이 네. 오르내렸고, 그리고 투엘과 맨유가 만났다는 거는 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난 거 네. 자체는 지금 사실인 걸로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로마노나 이런 쪽에서 나온 소스로 봤을 때는 투엘이 그 만남이 썩 마음에 네. 들진 않았다고 네. 보여져요. 맞아요. 그리고 네. 다른 또 소식통에 따르면 이네오스가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빡빡하다. 감독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네. 근데 또 요구하는 게 빡빡하다는 뜻이 또 요구하는 게 많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약간 감독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최대한. 왜냐면 지금 테나 감독의 영입 작품이 이제 네. 쪽박을 치고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영입 전권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감독의 권한을 좀 최대한 축소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네오스가 그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감독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이제 이거는 내가 감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빡빡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내용의 소스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엘 같은 경우는 또 첼시에서 그런 권한 축소에 관해서 좀 당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뭔가 헤드 코치로 들어가서 그냥 영입해주는 선수를 갖고 전술만 짜고 경기만 나서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독이 아닌가. 네. 감독의 입장에서는 투엘 감독.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런 기준을 원한다면 첼시처럼 약간 눈을 좀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아예 완전히 네. 유망한 감독을 데려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투엘 같이 이제 좀 에고가 있을 수 있는 빅네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빅네임들한테 가서 뭐 영입 정권은 우리가 쥐고 쓰는 이제 사다 주는 선수만 그렇죠. 쓰세요 하면은 또, 그리고 다음에 그렇죠. 지금 맨유 스쿼드로 봤을 때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이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 불안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감독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리고 물론 투엘이 좋아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아, 마운트도 그렇죠. 있고, 예. 마운트도 있고 뭐 좀 있는데 확실히 그런 전권을 좀 주지 않으면 사실 투엘급의 감독이 오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뭐 다른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보다는 테나가 나은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이름들은 이제 뭐 투엘 정도의 빅네임은 없고 네. 뭐 이제 약간 첼시와 약간 궤를 비슷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유망한 감독들. 네. 뭐 2부나 아니면 뭐 변방의 1부 리그나 그렇죠. 이런 데서 좀 잘했던 감독들이 좀 이름에 좀 오르내리고 있죠. 네. 테나 저는 여전히 유임을 하는 오, 쪽이 유임. 좀 네, 맞다. FA컵 우승 도루 수상. 그렇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유임하는 게 맞다. 물론 경지를 주장하는 측에 8천억을 썼는데 8위가 말이 되냐? 뭐 이런 게 뭐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결국 이 감독을 잘랐을 때 데려올 매물이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프리시즌이 유로 결승 전에 아마 소집이 될 거예요. 보통 한 7월 초 유로가 7월 10일쯤 끝나잖아요. 네. 결승 기준으로. 네. 그럼 뭐 사우스게이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잉글랜드가 지금 우승 후보기 때문에 언제 그 여정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시즌이 이제 프리시즌 소집하면은 감독 없이 소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좀 곤란하긴 하죠. 네, 좀 이게 시즌 준비하는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계약 기간도 남았겠다, 우승도 했겠다, 데려올 사람도 없겠다, 테나한테 1년 더 맡기는 게 괜찮지 않나. 네, 확실한 거는 뭐 맨유 보드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좀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빅네임 감독과는 좀 결이 안 맞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맨유가.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즌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러워하고 좀 발전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 발전의 시작에 감독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 광고 잠깐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메인 토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고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는 좀 오래됐는데 루크아이 네, 광고입니다. 루카이 안경 여기 배치가 되어 있죠? 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안경인데요. 이 블루라이트 안경은 눈에 망막에 미치는 블루라이트의 악영향을 좀 줄여주고 장시간 디지털 기기나 컴퓨터 촬영 시에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주면서 수면의 질을 이제 향상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루카이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흔히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440에서 460mm 범위의 강한 빛이 뿜어지는데 루카이 렌즈는 400에서 495mm,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반경의 빛의 파장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루카이 렌즈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제품들과의 또 차별화되는 또 특별한 점도 있으니까요. 네이버에 또 루카이 검색하시면 제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노르드 VPN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사생활을 또 보호해줄 수 있는 VPN인데요. 노드 VPN은 지역 제한으로 인한 콘텐츠 접근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어떠한 콘텐츠든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또 즐길 수가 있게를 해주죠.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영국의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영국에 우리가 직관을 가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중계나 이런 것들을 또 한국 서비스로 또 활용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축구를 많이 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유용하죠. 제품이긴 정말 하죠. 유용합니다. 네. 이게 해외에서 만약에 스포티비를 튼다.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쿠팡을 튼다.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VPN을 활용하면은 해외에서도 국대 축구나 또 EPL을 우리나라 중계로 들을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기회가 있다. 또 우리는 어쨌든 한국 그 중계하는 곳에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뭐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들 나라에서 그들의 중계를 보려면 또 그들의 서비스를 해서 또 지불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또 결제해서 보기보다는 이제 VPN을 결제해서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충무이키만의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제 할인을 4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격이 약간 커피 한 잔 가격이라고 하니까 노르드 VPN도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저희 충무이키 사무실 빌려드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유튜브와 또 팟캐스트 녹음하시는 여러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공간을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제 장지역 가든파이브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홍대 쪽에 그런 녹음실들이 몰려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사실 맞아요. 서울 동남권 쪽에는 좀 구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강남에도 몇 개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그렇죠. 굉장한 차이가 크다. 저희랑 비교해봤을 때. 강남과 저희를 비교하기에는 네.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저렴한 대학생분들이거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분들이 좀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신다면 저희 공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장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마이스터 샬레 또 네. 다른 축구 팟캐스트 팀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메인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비시즌 저희 가슴을 끄덕게 네. 아주 뜨겁게 달궈줄 국가 대항전들 음. 코파와 유로 얘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코파 아메리카가 이제 6월 21일에 이제 아르헨티나랑 캐나다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코파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네.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콰도르 개최 예정이었는데 에콰도르의 치안 문제로 음. 미국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네. 네, 월드컵 개최가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2년 후에 또 그런 예비 무대 약간 미국이 얼마나 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험적인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이번 대회가 이제 남미 국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또 그렇죠. 개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북중미 국가들도 참가한다. 그래서 네. 약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코파 아메리카가 계속 존속이 되려면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남미 국가가 10개인가 네, 맞아요. 다 해도 10개. 네, 그러니까 예선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선도 없고 사실 그리고 대회를 치르려면 16팀이 있어야 좀 뭔가 격식이 있다. 약간 대회에 격이 맞아요. 있다고 말을 할 수 그래서 있는데 평소에는 아마 코파 아메리카를 기억해 보면 초청팀도 많이 부르고 맞아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본도 막 나간 적이 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근본이 없어 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사실 없잖아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랑 합쳐서 대회를 하게 되면은 좀 대회 통일성도 갖출 수 있고 이게 좀 꾸준히 유지가 되면은 위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리고 어쨌든 같은 아메리카 그렇죠. 대륙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같은 그냥 이 코페아 아메리카란 이름에도 좀 걸맞는 대회고 물론 네. 이제 북중미 골드컵이 있긴 하지만 네. 또 골드컵은 조금 영향이 적기 때문에 맞아요. 뭐 사실 북중미- 동아시안컵 예, 예. 물론 동아시안컵급은 아니지만 뭔가 그냥 느낌이 네. 동아시안컵 같아요. 네. 솔직히 참가하는 국가 중에 경쟁력 있는 국가 사실 맞아요. 많지는 않고 미국, 북중미는. 멕시코, 뭐 캐나다 이 정도. 그래서 뭐 코스타리카 이 정도까지 네. 네 팀 정도. 네. 그네 팀이 우승을 뭐 우승권 뭐 네. 그렇게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가면 너무 네, 맞아요. 언더독 국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나마. 네. 이런 국가들 네,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뭐 좀 합쳐서 하면은 솔직히 좋긴 하죠. 네. 그래서 이번 국가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16국가를 맞춰서 딱 16국가의 8강 깔끔합니다. 토너먼트 시스템 정말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정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알려드려야 될 점이 있다면 이제는 진짜로 리얼 4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이게 사실 그 논란이 되게 많아요. 2년마다 했었잖아요. 네, 뭐, 1년마다 됐었구나.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원래 정식 센테나리오? 대회였고 아니 2010 아, 예, 그다음에 15, 예. 1년 후에 2016년에 이제 센테나리오가 네, 맞아요. 열리면서 되게 이거 뭐 메시한테 국가대표 우승 선물해 주려고 맞아. 막 그래서 그때 네, 논란 엄청 많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승부차기 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칠레한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메시가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에서 승부차기 실축하고 또 눈물의 은퇴 선언을 했던 맞아. 예. 국가대표 은퇴 선언을 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짝수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2019년에 열렸다가 또 2020년에 이제 4년조기 맞추겠다 하고 2020년에 또 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연기가 되면서 2021년에 또 열렸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난잡한 대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통일성을 네. 갖추고 좀 그런 격식을 확실히 갖추려고 2024년 그리고 다음 대회는 2028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 대회가 3년 전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거고 그래도 이제는 좀 대회다운 약간 면모를 네. 좀 갖추고 있는 코파 아메리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10년 사이에 몇 번이 열린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열렸어. 2번 열려야 되는데 하나 둘한 거의 4-5번 4번 열렸던데. 4번 열렸어. 좀 심하지 네. 않나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라도 좀 북중미까지 합쳐서 이렇게 좀 대회 격식을 갖춘 게 뭐 일단 뭐 그 합쳐진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약간 초청팀 형식으로 음. 북중미 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 편성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A조 같은 경우가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캐나다입니다. 네.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조라고 할 네,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ABCD를 지금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 ABCD 중엔 가장 네, 좀 위협적인 팀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칠레도 예전에 칠레가 아니고 그다음에 네. 페루도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캐나다도 좀 만만하게 볼 수는 아 없을 맞다. 것 같고. 페루가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네. 페루도 지금 성적 자체 좋아요. 그 코파 지금 아메리카 대륙 유럽 네. 예선 보면은 페루도 성적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뭐 개최국으로서 네. 상당히 월드컵을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A조 같은 경우는 몰라 아르헨티나가 당연히 탑독으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네. 페루, 칠레, 캐나다 사이에서는 좀 접전이 예상된다. 뭐 이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조를 보면은 멕시코,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자메이카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탑독이 확실히 좀 네, 보이네요. 여기는 멕시코가 이제 음. 좀 1강으로 치고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에콰도르가 2등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에콰도르가 좀 클래스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월드컵에서도 또 경쟁력 네, 있는 맞아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A조보다는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C조는 이제 미국. C조는 미국, 우루과이, 파나마, 그다음에 볼리비아네요. 네. 뭐 여기도 두 팀 좀 보이네요. 네, 여기도 이제 좀 토너먼트에 진출이 유력한 두 팀이 보입니다. 미국이랑 우루과이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조는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좀 빡세네요. 여기도 네. 1등이야 뭐 브라질이 할 네, 것 같지만 맞아요. 2등 2등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물론 콜롬비아가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가장 잘해 왔긴 하지만 네.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뭐 당장 월드컵만 해도 맞아요. 괜찮았잖아요. 네. 네, 파라과이도 뭐 선수들 보면은 경쟁력이 없는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브라질이 1강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파 아메리카 ABCD 보는데 확실히 지난 대회 2021년 대회만 보면은 뭐 물론 그때는 이제 메시의 우승이라는 또 네. 확실한 좀 주목도가 있는 그런 메뉴가 있긴 했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별리그부터 순위 싸움을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확실히 좀 북중미 팀들이 확실히 끼니까 네. 조별리그에서도 좀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게 미국이랑 그때- 멕시코, 캐나다가 진짜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대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대회 같은 경우 조별리그가 사실 거의 의미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별리그만 보자면 확실히 지난 대회보다 큰 발전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파 아메리카의 로고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확실히 미국 개최다 보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지금 미국 국가의 성조기의 그런 성조기를 좀 본따서 만든 듯한 느낌이 확실히 나고 되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실히 예전 대회들보다는 좀 미국에서 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깔끔해진 것 같고 뭐 그리고 경기장들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뭐 남미 국가들보다는 좀 더 깔끔한 경기장들이 네. 배치가 좀 돼 있고 아마 관중석도 좀 평균적으로는 좀 많아지잖아요. 엄청 많을 겁니다. 네, 이게 미국은 보통 그 아메리카 풋볼 근데 그 NFL? 경기장 NFL 경기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막 8만석, 9만석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네. 거의 그 정도 인원이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이 몰리지 않을까. 또 막 아르헨티나 경기 이런 건 인기 엄청 많거든요. 저 메시 때문에. 아니, 메시는 또 미국에서 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네. 더 좀 확실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고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다음 살펴볼 거는 코파 아메리카는 또 이번에 특이한 또 규칙들이 도입이 된다고 하죠. 네, 이번에는 또 핑크 카드. 아 저 이거 진짜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핑크 카드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5장의 교체 카드가 요즘 네.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리 부상, 머리에 외상을 입거나 뇌진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핑크 카드를 사용해서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교체 카드라는 네, 의미인 맞습니다.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다만 핑크 카드로 선수를 교체하면 상대 팀한테도 또 추가로 교체할 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 카드까지 활용하면 최대 6명까지 그렇죠. 선수가 교체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연장전 가면 또 한 장 주죠. 7장. 7장까지. 와 선수 반 네. 이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선수들이 사실 시즌을 끝내고 또 이 대회 참가하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런 교체 기회가 늘어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구라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은 안 되고 네. 이제 나중에 사후에 이런 머리 부상에 대한 소견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소견서에 부상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아마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네, 받으려나? 뭐 그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혹시 뭐 예를 들어 머리 부상 같은 경우는 머리 부딪히면은
예를 들어 이상이 최종적으로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머리가 다쳤다 이런 것만으로도 괜찮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만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핑크 카드는 리그 중에서도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또 상대에게도 교체 카드 한 장 주니까 형평성 부분에서도 뭐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보통 이 축구 규정의 변화의 선도를 국제대회가 네. 하고 있잖아요. VAR도 월드컵에서 최초로 맞아요. 도입했었고 이번처럼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코파 아메리카에서 이런 핑크 카드의 음.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판명이 되면은 또 나중에 네. 뭐 우리가 보는 프리미어리그나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즘 그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 아, 좀 맞아요.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 경기 더 많아져요. 네, 챔피언스리그나 맞습니다. 유로파리가 다 챔피언스리그도 늘어나기 늘어나고, 때문에. 네. 그래서 선수를 최대한 많이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좀 바람직한 일이다. 그 대신 이제 교체 횟수의 제한을 두어서 네 맞아요. 한 번에 2명씩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핑크 카드 겪고는 핑크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기회를 다 써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도입될 소식은 연장전이 없는 토너먼트가 이번에 또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연장전을 뛰는 게 선수 체력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월드컵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장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연장전은 오히려 노리고 가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연장전에 연속으로 치르다 보면 선수들의 체력이 정말 갈리게 되는 그래서 연장전 한번 치르고 3일 뒤에 또 연장전 치르고 맞아요. 또 3일 뒤에 연장전 치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죽어납니다 네. 진짜. 축구가 사실 강도가 정말 좀 높은 스포츠이기 네. 때문에 선수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조치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연장전도 재미가 있긴 한데 네. 사실. 근데 이제 다만 다의 연장전이 없는 건 아니고 아, 결승전은 그래요? 연장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강 이제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6강이니까 그래서 8강 토너먼트, 4강 토너먼트는 바로 승부차기로 가고 비기면 그래서 결승은 근데 정상적으로 연장을 진행을 합니다. 결승은 있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결승에 다음 경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체력적으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네. 저는 근데 다만 이럴 경우에는 정말 대놓고 승부차기를 노리는 팀들이 분명 나올 것이다. 뭐 규정을 활용하는 건 네. 되게 영리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탑독과 언더독이 매치가 되는 경우가 아마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아르헨티나와 이제 에콰도르가 매치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에콰도르가 이거는 정규 시간에 답이 없다. 우리 잠그자. 무조건 네. 승부차기. 그러고 이제 90분 동안 내내 좀 수비를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마찬가지니까. 저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라고 있어도 없어도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오히려 지리한 시간을 좀 빨리 끝내줄 수도 있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수들의 그런 체력 문제에 있어서 연장전 없는 토너먼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유로와 좀 차별되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코파 아메리카에서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좀 포인트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메시가 이 대회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메시의 마지막 코파 아메리카인가 아니면 국제분회인가. 참 얘기가 많았던 게 일단은 메시가 월드컵 전에는 이 월드컵이 나의 마지막이다. 카타르 월드컵 네. 때. 네, 맞습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월드컵 우승하고 기분 좋아서 그래도 다음 코파까지는 그리고 요 최근에는 다음 월드컵도 뭐 가능할지도 지켜보자. 시간을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까지 좀 기량이 살아 있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기도 하고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러네. 이적에 네. 대해서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 물론 좀 가족 이슈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메시의 머릿속에 좀 있지 않을까. 사실 MLS 측에서 당연히 메시가 월드컵 바라겠죠, 무조건. 바라겠죠. 네, 바랄 테니까 선수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좀 진짜 마지막 찐찐막 마지막 꽃을 또 미국 월드컵에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태울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코파 아메리카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코파 아메리카는 좀 40이 넘잖아요. 그때 메시가. 물론 또 그분이 40이 넘은데도 유로에 출전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분보다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음 맞아요. 코파는. 네. 그래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코파인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디마리아 얘기인데 이제 좀 된 얘기긴 합니다만 디마리아가 이제 이번 코파를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디마리아의 마지막 국가대표 경기다.
뭐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디마리아는 확실히 월드컵은 출전하지 않는 네, 그렇죠. 뜻이네요. 네. 그리고 디마리아는 이제 지금 벤피카 네. 뭐 나쁘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벤피카에서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자유계약 신분이 아마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또 미국에서 네, 맞아요. 메시 팀에서 영입한다고 또 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얘네는 뭐 그냥 거의 메시와 네. 친구들이 여러 명 꾸리기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디마리아 이 사실 결승전의 사나이 아닙니까? 일단은 뭐 지난 코파도 그렇고. 네, 그렇죠. 지난 코파에서도 선제 결승골을 맞아요. 넣었고 지난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1골 맞아요. 1어시 맞죠. 이런 식으로 대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또 이번에 디마리아가 어떤 또 매직을 보여줄지 중요 경기 20입니다. 네, 이 선수의 진짜. FM 능력치로 따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팀 전체로 본다면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에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 근데 좀 좀 짜증나. 여러분 알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저 이건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는 게 그래도 이제 코파 아메리카 2020부터는 좀 4년제 대회로 제대로 좀 바뀌었고 이번에는 또 16개 팀이 정식으로 좀 참가하는 네. 그런 또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대회까지 해서 메이저 대회 3연패를 한다면 그래도 뭐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긴 어려울 수 있더라도 네. 그래도 위협이죠. 네, 인정해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전무후무한 메이저 대회 4연패라는 업적에 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 2026년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4연패 도전을 메시가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은 좀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 4연패를 내가 이끌겠다. 근데 메시의 신체가 어디까지 버텨줄지 과연. 그다음에 또 메시가 솔직히 막 느려진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영향이 있는 선수도 맞습니다.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카타르 월드컵 때도 통계가 있는데 메시가 그 경기당 뭐 스프린트 횟수 그 속도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선수들 중에 가장 낮은 골키퍼 다음 가는 수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는 메시는 사실 달리기도 되게 빨랐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렇죠. 기술을 뭐, 활용해서 선수들을 제끼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스피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그게 그렇죠. 아마 관건이지 않을까 메이저 대회를 싶습니다. 뛰려면 일단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일에 하면 경기를 네, 무조건 또 맞아요. 치러야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연 그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메시 전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뭐 한때 뭐 리그에서 부진하다가도 뭔가 컨디션에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좀 뭐 그런 기사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딱 진짜 까보니까 메시는 정말 월드컵 때 전 경기 풀타임을 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체력을 좀 갖추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실 조절을 좀 하기 때문에 경기장 내에서도 이제 뭐 약간 매슬렁이라고 네, 그렇죠. 약간 비판을 비판을 때는 비판 진짜 많이 받는데 이기면 뭐 그리고 메시가 또 지난 월드컵 보니까 뛸 땐 뛰어요. 뛸 땐 뜁니다. 뛸 땐 뛰기 때문에 네. 일단 매슬렁으로 체력을 좀 비추게 뒀다. 네,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활약.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번 더도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 들긴 하지만 어쨌든 4연패를 위해서는 일단 3연패가 먼저다. 네. 그래서 이번 대회에 그런 또 의미 있는 업적이 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최대 경쟁자인 브라질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비니시우스의 발롱도르가 이 코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닙니다. 네, 일단 비니시우스가 지금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그 발롱도르 파워랭킹 그리고 배당률에서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되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고 우승 트로피까지 차지한다면 발롱도르가 사실상 좀 제일 가까운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유로에서 다른 스타들의 활약상까지 비교를 맞아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비니시우스가 발롱도르를 수상하려면 이 코파 아메리카의 활약이 절대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대표팀 입장에서는 뭐 일단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라는 업적 자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에이스인 비니시우스의 또 발롱도르와 관련해서도 이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우루과이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비엘사 감독입니다. 일단 비엘사 감독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정말 전술의 천재, 페비 감동한 그런 감독. 그렇죠. 그래서 페비 참고한 감독해서 리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사실 그때는 막판에는 그냥 자기 축구 하다가 가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꾸준히 하다가 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고는 또 어떨까? 왜냐면 왜냐면 이 감독 자체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 감독이 주는 이름에 대한 무게감이 또 있기 때문에 과연 우루과이 대표팀으로는 어떤 축구를 할까 이런 기대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지난 해에 이제 남미 최강인 브라질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 0으로 막 승리를 하는 그런 대이변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원정에서도 또 똑같이 2대 0으로 이겼고 뭔가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누네스가 헤트트릭을 하면서 이 사람 누네스까지 살린다고? 이런 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루과이가 또 코파 아메리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이제 수아레즈도 이 대회를 끝으로 네. 배팅 은퇴를 할 것 같은데 과연 수아레즈의 라스트 댄스가 음. 어떨지 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유로와 마찬가지로 이제 티빙에서 아. 한국에서는 중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티빙이 국가대항전은 좀 꽉 잡으려고 맞아요. 노력을 많이 하네요. 아시안컵도 티빙에서 하고.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분데스리가가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PD빙이 끝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축구에 한정돼 보자면은 그래도 이 유로를 통해서 뭔가 축구에 대한 그걸 좀 이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여러 유튜브 채널이랑 콜라보도 하고 네, 맞아요. 되게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쿠팡이랑 티빙이랑 약간 쌍두마차로 좀 투자를 해주면은 저희 축구 쪽에 종사하는 컨텐츠들을 업로드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좋지 않은가. 맞죠. 이게 다른 OTT랑도 연결이 되니까 네. 티빙이랑 쿠팡은 그래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중계도 어떻게 좀 구성이 될지 기대가 좀 되고 근데 좀 하나 걱정되는 거는 너무 많은 경기 수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걸 커버할 수가 있을까? 여기 해설진들을 뭐 좀 차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TVN의 맞아요. 공식 해설위원이 아니지만 다른 맞아요. 뭐 좀 방송사 소속이 없는 그런 분들을 좀 섭외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든 그런 걸로 하면은 또 다른 색다른 재미가 있지 네.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파에게 끝마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는 팀이 있다면 좀 어떤 팀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루과이가 좀 기대가 되네요. 비엘사의 우루과이. 비엘사의 우루과이가 좀 기대가 되네요. 확실히 전술적으로 좀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또 그만큼 특색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우루과이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좀 강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네, 2011년에 맞아요. 실제로 네. 우승도 했었고 네. 좀 저는 뭔가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 당연히 우승 후보인 것도 맞지만 역시 3강의 남미 3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과이가 또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실제로 작년에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을 잡았기 때문에 또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메시가 얼마나 할지 네. 이런 것들을 뭐 보는 것도 재밌긴 한데 저는 제시 마치 감독의 캐나다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배 아플 것 같은데. 아니, 최근에 제가 평가전 하는 걸 프랑스랑 하는 거 봤는데 네. 좀 잘하더라고요. 프랑스랑 0대0으로 비겼어요. 오. 좀 잘하는 면도 있었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제시 마치 감독의 전술이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네덜란드한테는 이제 신나게 털리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제시 마치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플랜 A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캐나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과연 제시 마치 감독이 얼마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우리의 배가 얼마나 아플지도 그렇죠. 진짜 배 아플 것 같아 놓치면 잘하면.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못 먹은 감에 대한 그렇죠. 좀 진짜 봐야겠다. 네. 캐나다 경기. 그래서 근데 일단 캐나다의 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 조별리그 탈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충분히. 네, 그런데 어쨌든 잘하면 또 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코파 아메리카 얘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유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유로 지금 로고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막 광고에도 맨날 나올 거예요. 네. 중계 영상이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특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여러 색깔이 트로피 옆에 이제 퍼져 있다. 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다른 나라의 국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왼쪽에는 독일의 국기가 보이고 여기 네덜란드 국기도 보이고 네덜란드 국기도 벨기에 보이고 국기도 보이고 네. 뭐 노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노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국기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유럽의 국기들이 이제 삼색기인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삼색으로 일자로 가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노리고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탈리아 국기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헝가리 국기도 보이고 음. 다 웬만한 거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건 역시도 이렇게 이런 유럽의 상징을 담은 유럽의 심장부에서 하나로 뭉친다라는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최국이 독일이기 때문에 또 뭐 어쨌든 노린 유럽 건가? 하면 그런- 독일인 네. 유럽 하면 독일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나? 뭐 그리고 또 유로 연합을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상 독일이라고 네,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요즘 또 유럽이 상당히 많이 그 정치적으로 많이 분열되는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로 다시 뭉쳐보자 뭐 이런 음. 좀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 유럽에서는 이런 축구에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영향력이 네. 크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유로가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되길 바라는 말에서 뭐 되게 이렇게 바라는 네.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곰 캐릭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캐릭터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전 독일에서 만든 것 치고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되게 약간 각진 그림체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독일이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생각보다 둥글둥글하다 약간 음. 그런 의견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곰이고 일단 뭐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마스코트야 뭐 음. 늘 이쁘니까. 그리고 귀엽고. 저는 이제 마스코트 하면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2002년 아, 하늘월드 때. 그 캐릭터 저 되게 오야 저런 걸 왜 만들었지 하고 형 그때 기억이 있나요? 저는 기억이 아, 없어갖고. 전 그 캐릭터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약간 굉장히 약간 소닉 같은 그런 애에다가 약간 네. 머리가 약간 5개로 갈라져 있는 네. 그런 네, 친구들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두 친구가 있는데 색깔이 다른 두 친구가 그러니까 텔레토비 아이들의 같아, 텔레토비. 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조금 징그러운 끔찍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하면 음. 마스코트는 마이너스만 안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인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특별한데 일단 아디다스가 제작을 했고 뭐 이름 같은 경우는 포스발리베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뭐 독일 이름- 느낌이 네, 나네. 독일어부터 독일이니까 독일어 이름을 가지는데 또 저희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이 공인구에는 정말 특별한 칩이 또 신기술로 또 장착이 돼 있다고 하니까 뭐 자블라니 같이 이상한 거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네. 이 공인구를 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조편성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24개 팀 참가하고 있어서 F조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는 토너먼트는 16강부터 진행이 되는데 24팀이기 때문에 조 3위까지 조 3위 중에 상위 4팀이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컵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그렇죠. 이제 3위 팀들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또 지금 사실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음. 유로에서 이제 포르투갈이 3무. 로 기록하고 3위로 네.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한 후에 우승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3위를 하는 팀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2무 1패하거나 이렇지만 않으면 이제 네. 1승만 해도 거의 이제 득실을 좀 봐야겠지만 맞아요. 진출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마지막 경기까지도 뭔가 이 시름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네. 경쟁이 치열한 그런 그림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 팀들 한번 살펴보면 A조는 일단 독일,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 이렇게 있네요. 일단 저희가 뭐 이따 2부에서 네. 좀 자세하게 이제 A, B, C조는 오늘 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 뭐 여기는 좀 압도적 1강이 보이긴 하지만 또 나머지 팀들이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스쿼드들이나 조직력에 있어서 좀 강점을 보이는 팀들이기 때문에 독일이 너무 또 자만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B조 같은 경우는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가 유치액인데 일단 여기가 액면가로는 제일 어려워 네, 보입니다. 여기가 죽음의 조라고 네,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뭐 일단은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너무 네. 유명하고 강한 그렇죠. 팀들이죠. 네. 이제 여기 이탈리아가 이제 예선에서 2위를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뚫고 맞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좀 참가하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팀이 이제 알바니아. 원래 이런 조에서는 한 팀이 이제 3패할 것이다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이 알바니아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B조는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조는 슬로베니아, 덴마크, 세르비아, 잉글랜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액면가로는 잉글랜드가 1강이어야 되지만 네. 여기도 변수가 많습니다. 잉글랜드가 지금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네. 지금 웸블리에서 아이슬란드 때 1대0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인터뷰를 네. 통해서는 좀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뭐 전혀 문제 없다. 가서 잘하면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긴 한데 언제나 잉글랜드는 이랬거든요. 전반적으로. 스쿼드는 너무 좋지만 항상 대회에 나서면 좀 아쉬운. 물론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오고 좀 결과는 좋았어요. 네, 결과를 냈던 건 사실이지만 또 전통적인 잉글랜드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스타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약해지는 게 잉글랜드거든요. 네, 스타가 좀 많아지긴 했죠 최근에. 스타가 너무 많아져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조 같은 경우는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렇게 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프랑스가 완벽한 합독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되지만 또 최근 경기들 보면 뭐 프랑스도 뭐 그렇게 네. 엄청나게 강력한 것 같진 않아서. 그리고 요즘 네덜란드가 수비가 너무 좋아갖고 네. 또 어떤 변수를 창출할지 조이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덜란드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엔 또 레반도프스키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방을 맞으면 또 일격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또 메뉴와 연관이 깊은 랑닌 감독이 네, 팀을 맞습니다. 이끌고 있고 여기도 되게 잘해요. 네, 지금 굉장히
결과들 평가전이나 이런 것들 결과도 좋고 뭐 그리고 선수들의 퀄리티도 좀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 중심에 또 알라바라는 스타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좀 좋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좀 지켜봐야 돼서 프랑스 입장에서도 만만하지만은 않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조 희대의 꿀조입니다. 벨기에,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네.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액면가로 보면은 벨기에가 완벽한 탑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위를 누가 하느냐 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는. 벨기에는 항상 불안해요. 아 그렇죠. 벨기에가 이제 황금 세대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 나이도 좀 많은 편이고 세대 교체가 잘 됐냐라고 물으면은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기존의 스타들이 얼마나 해주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세 팀 같은 경우는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네. 팀들이 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2위, 3위도 알기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조입니다. F조는 터키, 그다음에 조지아, 포르투갈, 체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입장에서는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서 꿀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포르투갈에서 완전 꿀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또 포르투갈이 평가전 하는 거 보면은 현찮아요. 뭐 이렇게 시원치 않은 데가 많아. 여기는 또 감독이 살짝 이거 마르티네즈 감독이죠. 네, 막 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 전술이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좀 봤는데 네. 지난 평가전 크로아티아전을 봤는데 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되게 내려서 쓰거든요. 네. 보통 그러면 그 팀은 망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좀 위에서 이제 좀 활약을 최소 10분 위치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내려 쓰다 보니까 뭔가 되게 애매한 느낌이 나는. 물론 이제 왜 내려 쓰는지는 그렇죠. 알겠어요. 일단은 포르투갈의 공격진이 워낙 다른 선수 쓸 선수들도 많고 맞아요. 만약에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에 올라갈 경우에는 뭐 레앙이 갑자기 빠져야 된다든지 뭐 네.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그걸 감안해도 뭔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죽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다. 맞아요. 지금 전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전술을 짤 건지 확실하게 정하면 좋겠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듯한 저는 그런 네.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도 뭐 이 F조 내에서는 탑독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좀 의문이 있고 뭐 그리고 여기는 네. 감독이 제일 변수가 아닌가. 그리고 뭐 조지아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약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흡이차라는 중심이 네. 있긴 하니까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튀르키예는 중원 너무 강력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도 강력한 중원에다가 이제 홀로제크라는 괜찮은 공격수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조까지 일단 액면가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 여기가 또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에서. 일단 아디다스가 제작하는 유로 2024 공인구 푸스발 리에베는 핸드볼 탐지용 마이크로칩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나왔던 기술이 칩을 삽입해서 반자동 옵사이드까지는 네.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핸드볼까지 잡을 수 있다. 네. 더 타임즈 보도의 내용을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 공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이 공을 건드린 선수들의 골격을 3D로 실시간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팔다리 추적 기술과 함께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이 선수의 팔의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 네. 약간 이게 자동으로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핸드볼의 경우의 수가 이 아무리 팔에 맞았더라도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정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팔 어디에 맞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네. 심판한테 참고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핸드볼로 인해서 좀 되게 많은 이슈가 생기는데 이번에 이 기술이 좀 그런 우려들을 좀 종식이 아니라 좀 줄여주진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공격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손에 맞고 슈팅이 되거나 그러면 무조건 핸드볼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정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 어디에 맞았는지 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VR 이렇게 맞아요. 돌렸다가 다시 진행시켰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네, 또 봤다가 각도가 애매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네. 그래서 VR을 판정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이번 대회에서 잘 된다면은 주요 리그에서는 돈이 많은 유럽의 주요 리그는 빨리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핑크 카드가 새로 도입이 됐고 이번에 유로에서는 또 이런 뭐라고 말하죠? 이거 팔다리 추적 기술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그게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국제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게 유로나 유럽 주요 리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자동 옵사이드도 이번에 하니까 반자동 빨리 프리미어리그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도 한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여러 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가장 지금 핫한 거는 크로스 선수가 마지막 이제 완전히 은퇴를 선언을 네. 하면서 유로가 이제 크로스의 은퇴 무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발롱도르 배당률이 2등 내지 3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니 크로스가 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발롱도르까지 수상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상당히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팀적인 상황들만 봐도 지금 독일의 중심이 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크로스를 중심으로 지금 네. 중원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거의 그냥 이제 크로스 옆에 나온 안드리는 이제 크로스를 받쳐주는 정말 그렇죠. 똥바지. 일명 똥바지. 네.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하고 완전히 이제 크로스한테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팀이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독일이 뭐 우승을 한다거나 그러면 진짜 크로스한테 맞습니다. 배당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일단 크로스가 사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가 이제 복귀를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좀 돌아오는 경기에서 늘 좀 평점 거의 8점 가까이가 네. 되는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 크로스 자체 그 소속팀에서의 폼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번이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 동기부여가 좀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대표 팀 입장에서 이번 대회 되게 중요한데 독일 같은 경우는 2018 월드컵부터 해서 3개 대회 연속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었죠. 네, 사실 독일 하면은 메이저 대회에서 늘 뭔가 4강 안에는 거의 최소 4강은 좀 찍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꼬꾸라지면서 좀 그런 이미지가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강력한 이미지가. 최근 2번의 월드컵에서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그렇죠. 탈락을 네. 했고 지난 유로에서도 16강 딱 네. 잉글랜드에 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진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좀 일반인들 사이에서 좀 시큰둥하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럴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제 이미지는 독일을 하면 항상 평균 관중 수도 거의 제일 높은 편이고 유럽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독일의 어느 팀, 그러니까 강팀 약팀에 가리지 않고 어느 팀 중계를 틀어도 관중들이 꽉 차 있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독일은 축구에 미친 나라다. 독일은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그냥 축구 팬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또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국가대항전을 하면은 그 리그 경기를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챙겨보는 경향이 맞아요. 있는데 독일은 약간 잉글랜드는 엄청 그러거든요, 네. 진짜. 독일은 좀 아닌가 보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독일 이제 유학 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좀 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되게 하드코어하게 있지만 그렇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좀 시큰둥하다. 뭐 선수들도 그냥 크로스나 이런 유명한 선수들 빼고 모른다. 뭐 예를 들어 비르츠 이런 선수 잘 모른다. 그런 비르츠 거죠. 좀 이제 네. 좀 올라오고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딱히 막 유로 지금 개최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유로에서 분위기에 들떠서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유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음악 쪽 공부를 하는 친구라 네. 아예 동떨어져 있긴 한데 축구랑 그래도 어쨌든 일반 이런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축구는 뭐 그렇게 연관돼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이면 사실 축구 보기 좀 빡세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주변 네. 거리나 이런 걸 봐도 막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만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아시안컵을 개최했다라고 하고 손흥민이 우리가 뛰고 있다, 이강인이 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아마 엄청 막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만약 네, 우리를 맞아요. 대입해 본다면. 네. 근데 독일은 또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거에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독일 대표팀이 이번에 또 특이한 마케팅으로 주목도를 좀 끌어올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명단 공개부터도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감독이 나와서 맞아요. 이제 한 명씩 발표를 하는데 뭐 옛날에 그 브라질 대표팀 발표할 때 되게 유명한 영상 맞아요. 네. 히사레숑 울고 네. 막 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명씩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좀 공개를 하는 좀 되게 정성스러운 바이럴 마케팅을 네.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니코 슐러터백 승선 같은 경우는 독일의 최고 뉴스 프로그램에서 뭐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뭐 연예 정보 프로그램 왜 우리도 다시 연예가 중계 이런 데서 갑자기 대표팀 명단 선수 한 명 발표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침 라디오 방송, 아침마당 이런 뭐 데서 유명 드라마도 있고 그다음에 퀴즈쇼 MC가 발표하기도 하고 유퀴즈 같은 데 네, 나와서 그렇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른 경우는 이제 베를린 한복판의 광고판. 그래서 우리도 따지면 막 갑자기 경복궁인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 네. 거기에 딱 나오고 뭐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한테도 맡기기도 하고 뭐 유명 가수의 콘서트, 축구 팟캐스트.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축구 대표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약간 좀 그런 게 티가 나네요. 뭔가 헤비 축구 팬들만 노리는 게 아니라 좀 라이트 팬들. 네, 라이트 팬들을 겨냥한 좀 마케팅인 게 좀 보이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두고 있다는데 사실 이게
대표팀의 성과와 연결이 돼야 또 그렇죠.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독일이 또 그 지난 대회와 같은 모습을 음. 보여주면 곤란하죠 이거.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홍영투척이 되게 일상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팀에 한정해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분노를 넘어서 무관심의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반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최고의 마케팅은 결국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좋은 마케팅을 이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에 월드컵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포인트는 이제 어김없이 찾아온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는 진짜 어김없이 찾아온 네. 우승 후보, 영원한 우승 후보 우리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가 사실 2018년 월드컵의 4강 그리고 그 이어지는 유로에서 준우승 그리고 지난 월드컵에서는 프랑스한테 좀 아깝게 8강에서 석패하긴 했는데 솔직히 8강에서 떨어졌지만 경기력 자체는 그렇죠. 네. 네, 되게 좋았어요. 사실 케인이 페널티킥 넣었으면 네,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잉글랜드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우승 이번- 못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사실 유로는 우승이 아예, 아예 없고 예. 아예 없고 월드컵에서도 우승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기 네, 때문에 그때 66년 첫 우승이 네, 마지막이죠. 맞아요. 네, 그때 자국에서 열렸던 네.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과연 잉글랜드가 과연 또 지금 되게 황금 세대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과 벨링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롱도르 가시권에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로 성적이 굉장히 그들의 개인 수상과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 시우 형 아. 호날두의 신도영. 마지막 국제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진짜로 근데 저는 왠지 호날두가 다음 월드컵도 나간다. 탐욕이 있어서 이거 월드컵까지 나갈 것 같아. 42살이 남는다고. 뭐 서브로든 어쨌든 뭐 정신적 지주 이렇게 음. 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포르투갈 경기를 네.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기 저는 왠지 호날두가 주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애들 스트라이커들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그 경기에서 아마 제가 하무스가 기억하기에 하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신통치가 않았어요. 하무스가 생각보다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호날두가 주전으로 나오겠는데? 또 지금 조편성 된 거 보면 약간 호날두가 그렇죠. 좀 맞아요. 국제적으로 좀 좋아하는 좋아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또 호날두가 약간 본인보다 좀 아래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딱 따다닥 박는 네. 거 엄청 잘하거든요. 본인보다 전력이 확실히 네. 약한 상대는 확실하게 밟아주는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조별리그에서- 사우디 리그에서 또 골도 많이 맞습니다. 넣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이번 조별리그에서 또 얼마만큼 활약을 하느냐가 또 주요 포인트일 것 같고 저는 왠지 월드컵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성격을 어떻게 제가 해서든 나온다. 제가 호날두 좀 잘 아는데 기어서라도 나온다. 이 선수는 뭐 플레잉 코치로라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코칭 스태프라도 네. 이제 약간 아구에로처럼이라도 무조건 따라온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호날두의 어쨌든 마지막 유로인 건 확실히 하니까 맞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아마도 주전이 될 것 같은 게 일단 평가전에서도 계속 주전이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른 공격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돼, 네. 안 돼. 아마 호날두가 나올 텐데 네.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체력적으로 과연 준비는 잘 됐을지 네. 여기도 이제 결국은 아까 메시가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체력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그 구강컵 결승까지 뛰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이도 나이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수 있는데 네. 또뭐 거기서도 또 뜨거운 눈물을 네. 또. 승부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 사우디 구강컵에서 울 줄은 몰랐어. 챔피언스리그도 네, 아니고. 맞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울진 않았거든. 나는 근데 그렇게 우는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네. 보는 것 같은데 월드컵 그 떨어질 때 이후에 네, 처음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우디 네. 리그에서 우는 게참 이상해 이 선수도 참 근데 어쨌든 뭐 그만큼 아직 승부욕이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승부욕은 20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국제 대회 혹은 확실한 마지막 유로가 될 거는 보입니다. 그래서 1부 저희가 여기까지 맞춰 봤습니다. 그래도 또 우승 예측 맞아.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우승 않나요? 예측? 네. 주목할 팀이나 주목할 팀이나 우승.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얘기하는 탑도도 있잖아요. 뭐 잉글랜드,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네. 이런 팀들이 왠지 우승을 안 하는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아예 이제 네. 다른 팀. 네, 아예 다른 팀. 뭐 예를 들어 뭐 오. 크로아티아라든지. 크로아티아가 근데 진짜 여기가 되게 좋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ABC주 분석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명단이 되게 오히려 전 월드컵보다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네. 때보다 조금 지금의 좋아진 것 명단이 같아요. 더 네. 좋다.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음. 그다음에 여러 보완이 된 포인트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전 개인적으로는 좀 크로아티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음. 이탈리아가 스팔레티 감독이 오고 나서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그 최근에 그 평가전 하는 모습을 보면 골 결정력은 확실히 아쉬운데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쉬운데 그 전술적인 포인트나 그리고 경기력 측면에서 되게 전개가 좋아요. 물론 골결이 문제긴 합니다만 이 팀은 뭔가 또 대회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지난 대회 우승팀이기도 하고 지난 대회에서 우승할 때도 사실 탑독이라고는 평가를 받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 이탈리아가 왠지 좀 주목할 만하다. 선전할 만하다. 근데 지금 그 이탈리아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16강이나 8강 딱이다. 뭐 이런 말도 일단은 있고. 뭐 조편성 자체도 안 좋고 그리고 시작 전에 이제 부상도 있고 뭐 해가지고 맞아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탈리아가 그리고 징계로 빠진 선수들도 네.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따가 비조 분석할 때 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리고 저는 하겠습니다. 한 팀 더 있다면 스페인. 스페인. 이 팀은 모라타만 잘하면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라타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모라타가 최근까지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안 좋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최근은 조금 회복한 모양새긴 한데 근데 좀 이 믿을 수가 선수가 없긴 한데 메이저 대회에서 뭔가 국가대항전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모라타가 잘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스페인은 엄청 강력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뭐 지금 굉장히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을 구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라타만 잘하면 네. 스페인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 저희가 유로 A조, B조, C조 분석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